문학으로 보는 인간의 생애 24화 세일즈맨의 죽음. 세일즈맨은 행복했을까? 죽은 후에 남는 것은 가족입니다. 죽을 때 결국 곁을 지키는 것도 가족이고요. 비혼을 선택하고 혼자 사는 사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혼자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드는 것을 어쩌지 못하더라고요. 미국의 연극을 대표하는 극작가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비극처럼 운명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이나 대의를 위한 장엄한 희생 같은 것을 그리는 작품은 아니에요. 사실 세일즈맨이 죽는 것은 가족 때문입니다. 가족을 위해 자살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장엄한 희생이기도 한 셈이죠. 그래서 그런지 죽음을 그린 작품 중에 이만큼 슬픈 작품도 드물어요. 가장 현대적인 비극이거든요. 세일즈맨의 죽음은 연극으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은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처럼 희곡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극을 안 본 사람이라도 이 희곡을 통해 격렬한 감정이 전해오는 것은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주인공을 둘러싸고 계속 다툼과 대립이 반복되기 때문에 감정선이 계속 날이 선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감정선에서 분노의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아요. 서글픔과 체념이 다툼에 드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더욱 울적하게 느껴지죠. 이 작품의 주인공은 윌리 로먼이라는 63세의 세일즈맨입니다. 30살이 넘은 두 아들 비프와 해피가 있지만 이 아들은 이른바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비프는 외지로 떠도는데 스스로 고백하기를 시간당 $1를 받는 게 최고라고 하고요. 해피는 시원찮은 일을 하며 번 돈을 여성들과 노는 데 탕진하는 논팽이일 뿐이에요. 윌리는 장남인 비프와 사이가 좋지 않은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이 비프의 성공을 막아섰다는 생각에서예요. 비프는 고등학교 때 미식축구 선수로 여러 대학들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했는데 수학 과목에서 낙제를 해서 졸업 자체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 문제를 상의하려고 비프가 윌리를 찾아 보스턴의 호텔로 찾아갔다가 윌리가 바람피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충격을 받아요.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결국 비프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그 후로 무기력한 인생이 되어서 여기저기를 떠도는 삼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한 죄책감이 윌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윌리가 지고지순한 아버지 같은 느낌이 드는데 허풍도 심하고 허세도 있습니다. 친구가 일자리를 주는데도 자신은 문제없다며 거절하면서도 또 그 친구한테 돈을 빌리죠. 어릴 때 비프의 도벽이나 일탈을 성공이라는 포장으로 덮어버리면서 넘어가곤 했었죠. 자신 앞에 놓여진 어려운 상황들을 현실 도피를 한다든가 과장을 해서 넘어가기도 하죠. 새로운 상황에서 적응을 못하고 항상 과거로 회귀하는 캐릭터예요. 그의 희망은 아들인 비프의 성공이에요. 사실 이 연극은 24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비프가 모처럼 집에 돌아오자 윌리는 조금 들떠서 비프에게 전에 비프가 모시고 일하던 사장에게가 돈을 빌려 사업을 차리길 권합니다. 물론 싸우면서요.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직장에 가서 세일즈가 힘이 드니 내근직을 달라고 하다가 해고당해요. 하지만 비프가 찾아간 사장은 전에 일하던 비프를 기억도 못하거든요. 비프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지만 윌리는 여전히 아들이 대단한 사람이고 사업 자금만 있으면 큰 성공을 거둘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윌리도 해고된 상태여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생명보험금으로 아들 비프의 사업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늘 고장나 말썽 부리던 자신의 차를 타고 자살을 합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평소 알던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죠. 물론 이 자살은 단순히 보험금을 노린 것이라기보다는 평생 일해온 직장에서 쓸모없는 취급을 받으며 해고당하는 등 윌리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무너뜨리는 그동안의 사건들이 중첩되며 일어난 결과예요. 사실 이 작품을 보면 산업시대에서 소모품으로 쓰이던 우리 아버지들, 이 땅의 가장들이 생각납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지만 나이 들어 직장에서 외면받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이유인 자식들에게도 외면받는 슬픈 현실이 이 가장들이 맞닥뜨린 미래였었습니다. 늘 바쁜 아버지였기 때문에 자식들과 대화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권위를 내세우면서 자식들에게 강요하고 그런 권위에 반항해서 가족이 해체되기까지 이르는 모습들은 그다지 낯선 장면들이 아닙니다. 우리로 치면 이런 모습인 거죠. 아버지는 맨날 세일자면서 술 먹고 늦게 오고 하면서 아들에게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라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것은 너 서울대 보내기 위해서라고 강요합니다. 친척들 앞에서 아들 공부 잘한다고 큰 소리치기도 했는데 막상 아들은 대학 진학을 포기해버려요. 실망감에 아버지와 아들은 크게 다투고 가족관계는 소원해집니다. 이렇게 극단적이지는 않더라도 이런 갈등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런 공감이 우리에게만 있던 것은 아니었죠. 서양권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이 연극은 1949년에 초연된 이래로 지금까지 공연되는 고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늘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죽는 순간 가족에게 더 잘하지 못했다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생각할 여지가 분명히 살아가면서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남아있는 가족에 대해 걱정만 하지 말고 죽음 이전에 그 후회의 10분의 1이라도 선취해서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오늘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죽을 때 후회는 하겠지만 그 무게는 아주 약간은 가벼워질 겁니다.